똑같은 장면을 보고서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메커니즘 또는 기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근접해 있는 원인을 찾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질문에 대한 걸로 연결시키고요. 왜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결국 진화로 연결되는, 진화에서 선택되는, 생존으로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로 귀결되는 질문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 현대 생물학에서 계속 풀어왔던, 분자 생물학의 입장에서 풀어왔던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의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21세기에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이 합쳐져서 융합되는 그런 시대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립하고 있다가 지금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에 왔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사실 뭐 누구나 생명과학에서 큰 브레이크스루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진화론의 핵심은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생물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기본이 되는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딱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손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어난 자손들이 다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변이라고, variation,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다른 개체들이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선택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식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자손의 숫자가 많고 그 다음 세대로 자기 자손을 넘겨보낼 수 있으면 성공인 것이죠. 그게 진화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작동을 하면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져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진화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변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어떤 개체가 자손을 낳았는데 그 엄마 아빠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형질이 물려져 내려가는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갈 때 유지가 되는 가운데 조금씩 바뀌는, 그러니까 약간씩 벗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본질이 뭔지 알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대생물학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멘델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쪽이긴 합니다. 근데 한계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향은 유전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어떤 입자처럼 세대를 넘어서 내려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할 것이야 라는 점을 말하자면 증명해 보인 것.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저 유전자라는 게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게 만드는 그 첫 단추를 끼워준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멘델도 사실은 유전자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어떤 입자라는 표현을 직접 쓴 적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자의 본질은 멘델도 몰랐던 거죠. 다윈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종을 잡지 못했고, 멘델은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지만
유전자가 실제로 정말 물리적인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왓슨과 크릭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멘델이 끝내 몰랐던 입자로서의 유전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낸 분입니다. 토마스 헌트 몰간이고요.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면서 여기다가 성에 연결되어 있는 특징 이러고 초파리에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논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에 표현은 요즘에 저희가 쓰는 표현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R하고 X가 항상 컴바인 되어 있고 실제로 둘이가 따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흰 눈이라고 하는 형질하고 X 염색체가 따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눈이 하얗게 되는데 필요한 그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자로서의 유전자가 이제는 염색체 상에 있는 무엇인가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유전학의 진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53년의 논문은 왓슨 혼자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왓슨과 크릭이 있었습니다. 크릭과 왓슨이 아니라 왓슨과 크릭으로 순서가 되어 있죠, 논문에.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1953년 DNA 구조를 밝힌 논문 전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딱 한 페이지 속에 현대 생물학의, 분자 생물학의 길을 활짝 열어준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구조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꼬여 있다. 뭐 이런 등등이 다 예상되는 것이고요. 중간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가설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논문에서 정말 함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논문의 끝자락쯤에 앞에서 DNA의 이중 나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specific pairing이라고 하는 거는 DNA의 염기와 염기가 이제 화학 결합을,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근데 서로 마주 보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하는 서로 쌍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염기 서열, 염기는 네 가지의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G, A, T, C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 G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당연히 C가 있어야 되고요. 한쪽에 A가 있으면 반대편에 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염기의 페어링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기전을 우리는 바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이거 놓치지 않았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내용입니다. 그러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러고 이제 논문은 끝내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을 활짝 열어젖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A 앞쪽 마주 보는데 T가 있고요. G 마주 보는데 C가 있죠. 근데 DNA가 이제 복제된다는 게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의 복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닥짜리를 풀어 헤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닥짜리를 한 가닥짜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많은 게 필요하지만 핵심적으로는 DNA 염기를 붙여줄 수 있는 중합 효소만 넣어주면 무엇을 붙여줄지는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닥을 열어주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10년 이상이 더 걸리죠.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분자생물학의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의 미래는 1953년도에는 DNA를 중심으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찾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고요. 그게 분자생물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DNA 구조가 밝혀지고 나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이, 이분도 그 왓슨과 크릭과, 그러니까 사실은 프랜시스 크릭하고 연구실을 같이 쓰고 있던, 그러니까 거의 동년배의 인물입니다. 같이 연구를 했고 mRNA 존재에 대해서도 그 프란시스 크릭하고 같이 발표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이분의 주장이 생물학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분의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길게 봐서 분자생물학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 거냐, 이분의 주장은 그게 다른 생물학의 다른 분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발생이라는 거하고 신경계라고 하는 것에 가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1963년에 저 주장한 내용이 5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올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대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생에 대해서 지금도 아는 게 정말 조금밖에 없고요, 신경계에 대해서도 아는 게 너무너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발생과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2017년에 발생과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양한 도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선충 한 마리를 50나노미터 두께로 자릅니다. 그럼 한 3,000장 정도 자르면 여기 정도까지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장 한 장을 전자현미경으로 한 3만 배 정도 되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00장을 이어붙이는 거죠. 이어붙이면 세포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 있고, 신경세포 같으면 신경세포에 붙어 있는 시냅스도 하나씩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내서 재구성을 하면 그걸 커넥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온고잉입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 상황이고요. 다 이어붙이면 나중에는 아마 신경계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재구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풀 수 있는 거는 발생의 단계에서 신경계가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하는지,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게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존되어 있다면 사람의 질병에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 이런 것도 나중에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